네, 안녕하십니까. 공드림 한국사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일제하에 독립운동에서 대체로 정치 파트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회주의 사상 들어온 이후에 나타난 항일운동의 동향과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기출문제, 항일운동의 동향을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는 420페이지 문제 1번부터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아래에서 모두 고르면 그렇죠? 청년,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수용이 됐습니다. 맞고요. 이게 엘리트 계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용이 됐습니다. 니은 1925년 조선공산당을 결성하면서 사회주의 계열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이 조선공산당은 몇 차례 걸친 해체, 재건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는 2차 조선공산당하고요, 3차 조선공산당이에요. 2차 조선공산당은 26년 60 독립만세운동, 그러니까 순종의 인산일 계기로 했던 거죠. 이 60만세 운동을 주도하다가 들통이 나서 해산이 됐다고 했죠. 그 제3차 조선공산당은 정우의 선언, 26년 11월이 되겠습니다. 정우의 선언을 발표했었던 것이 제3차 조선공산당이에요. 특히 정우의 선언은 신간의 선언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민족주의 결과의 대립으로 독립운동의 역량이 분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죠. 아무래도 대립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묵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민족유일당 운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리을. 일제는 사회주의 계열의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치안유지법 1925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항일운동이 좀 거칠어지죠. 거칠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1925년에 치안유지법을 제정해서 탄압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문제 1번은 사회주의 사상과 관련해 가지고 기역, 니음, 디귿, 릴 모두 다 맞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좀 잠깐 보고 갑시다. 문제는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왔었던 이 시기가 일제 식민통치 제 몇 기인가요? 2기죠. 2기 문화통치기입니다. 이 문화통치하에서 기존의 민족주의 계열이 나눠졌죠. 어떻게 하냐면 민족주의 우파와 민족주의 좌파로 나눠진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뭐까지 들어오죠? 사회주의 사상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년대 항일운동은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항일운동은 바로 혼선기다. 이 혼선을 극복하려는 몸부림, 노력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민족유일당 운동이다. 또는 민족 단일당 운동이다. 이렇게 되긴 합니다. 민족유일당 운동 내지 민족 단일당 운동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것이 이제 가장 큰 결정체가 신간회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민족주의 우파로 한다면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 실력, 양성, 후, 독립. 선, 실력, 양성, 후, 독립을 제쳐한 사람들이고요. 민족주의 좌파 이 사람들은 절대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독립이라고 하면은 선, 독립, 후, 실력, 양성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무조건 독립이다. 얘네는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일본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다. 우리가 힘이 없어 그런 거 아니냐. 힘을 기르고 나중에 독립을 하자. 이 얘기였죠. 그래서 민족주의 일제 문화 통치는 민족주의 계열을 우파와 좌파로 나눠놨습니다. 그럼 일제 문화 통치는 성공한 거예요? 아니면 실패한 거예요? 성공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회주의 사상까지 들어와가지고 말 그대로 20년대 항일운동은 혼선을 빚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의 시발점이 됐던 사건이 26년 60만세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본은 일단 모두 다 사회주의 사상 수용 이후에 나타난, 하여튼 그 과정에서 나타난 내용에서 모두 맞는 설명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민족운동단체의 활동 목표나 구호를 조사하여 제시하겠다. 바르게 제시한 학생끼리 묶은 것은 했죠. 자, 갑을병정무에서 갑, 신흥무관학교, 뜻 있는 한 사람이 이런 시. 이게 뭐하고 지금 바뀌었냐면 병이죠, 병. 병.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 이거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위한 단체 아닙니까? 총 얼마를 모으자고 그랬나요? 1,000만 원을 모으자고 그랬어요. 1,000만 원. 그래서 병,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가 뜻 있는 한 사람이 이론식 이렇게 했고요. 신흥무관학교가 독립군 요원을 양성한다. 이렇게 연결해야겠죠. 서로 엇갈려요. 을, 조선 물산 장려에 내 살림 내 것으로 쓰자, 먹자, 입자, 우리가 만든 것, 뭐 우리 땅에서 생산된 것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을은 맞죠. 그 다음에 청, 신간입니다. 신간의 3대 강령 중에 하나네요. 조선인은 단결을 공고히 한다. 뭐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기회주의자를 폐기한다. 이게 신간의 3대 강령이죠. 맞죠. 무, 한인애국단,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가 조직했던 한인애국단입니다. 아는 것이 애국이다 했는데 한인애국단의 설립 취지는 바로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교 독립론으로 침체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조금 추스르기 위해서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폭력, 테러 이런 활동을 목표로 해서 조직했던 단체가 한인애국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아는 것이 애국이다. 이건 애국계몽운동입니다. 말 그대로 실력양성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X. 그래서 각각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 민족운동 단체와 활동 목표나 구호는 뭐냐 그러면 을과 정, 을과 정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5번으로 내려오겠습니다. 다음 선언의 결과로 만들어진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이게 1926년 11월의 정우회 선언입니다. 정우회 선언. 그래서 민족주의적 세력에 대해서는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을 분명히 인식함과 동시에 과정상의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하게 승인하여 그것이 타락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제휴하여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도 종래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싸워야 할 것이다 했습니다. 같이 연합하자.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정우의 1926년 11월 정우의 선언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문제는 이 선언의 결과로 만든 단체입니다. 간단히 문제를 바꾸면은 뭐죠? 다음 중 신간의 활동에 대해서 바른 것은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1. 만주에 무관학교를 세우고 국외 독립운동기지 건설에 힘을 기울였다. 이거는 신민의 활동입니다. 1907년에서 1911년 105인 사건까지의 애국계몽운동단체 신민회하고요. 1927년에서 1931년까지 민족유일당 운동단체였던 신간회하고 구분을 잘 해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신민회, 신간회. 이 신민회, 신간회 활동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국산품 애용, 소비 절약, 금주, 금연 등의 운동. 이거는 물산장려 운동이에요. 22년부터 30년대 말까지 전개했던 물산장려 운동인데 여기서 물산장려 운동은 민족주의 우파들이 주도가 됐던 선실력 양성 그리고 뭔가요? 후 독립운동의 일환에서 나타난 겁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노동자, 농민운동과 학생운동을 적극 지원했다. 농민운동이란다면 뭔가요? 노동쟁이와 소작쟁이를 얘기합니다. 그죠? 20년대. 학생운동을 지원했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겠어요? 1929년 광주학생운동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맞아요. 자, 네 번째, 평양의 대성학교, 정주의 오산학교, 뭐 태극사관 또는 뭐
평양의 도자기회사 다 뭐와 관련있나요? 신민회와 관련됐습니다. 신민회 민족교육과 민족산업 육성을 위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1번, 4번은 신민회, 2번은 물산장려운동, 3번이 여기서 하는 신간의 활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내려오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단체가 결성된 해에 전개된 사건은, 자, 박스에 있는 내용은요, 문제 방금 우리가 읽었죠. 문제 5번에서 나와 있는 바로 뭔가요? 정우의 선언입니다. 그럼 이제 정우의 선언, 이것도 주장을 한 단체가 결성된 해라고 그랬거든요. 정우의 선언은 1926년 몇 월? 11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926년에 일어난 사건을 고란 얘기인가요? 자, 1번. 근우회는 신간의 자매단체입니다. 자매단체로서 여성계의 민족 유일당 운동 단체인데 시기 똑같습니다. 27년이죠. 60만 세 운동은 몇 년이라고 했어요? 1926년이라고 그랬죠? 이거 같네요. 그죠? 광주학생 운동은 1929년이죠. 신간회에 적극적인 후원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홍코우 폭탄 투척, 이거 상하이 홍구공원 폭탄 투척입니다. 누구예요? 윤봉길 의거죠. 1932년 4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26년의 사건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2번 60만 세 운동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관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은 약육강식, 적자, 생존, 우승열패. 약육강식은 무슨 뜻이에요? 강자에게 약자는 먹힌다는 거예요. 약자는 강자에게 먹힌다. 적자 생존입니다. 적자만이, 그러니까 어떤 그 우열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적자 생존이죠. 우승열패, 역시 우열한 자가 승리하고 열한 자가 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길러야 한다는 거죠. 진화론의 법칙이 자연계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인간사회와 국제관계도 그대로 적용된다. 여러분들 그 생물학에서 보면은 생물 진화론이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한번 배우셨을 겁니다. 누구죠? 다인이죠. 다이니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생물 세계에서도 약육강식, 우승열패, 그렇죠? 이런 논리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근데 스펜서라는 사람은요, 이건 생물 세계에서만 그런 건 아니다. 인간 세계에서도 똑같다. 그래서 이거를 발전시킨 것이 사회 진화론이에요. 스펜서입니다. 이 사회 진화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육일주입니다. 육일주. 그러면 사회 진화론의 논리에 의해서 보면은 힘이 없으면 먹힌다는 거죠. 그럼 안 먹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길러야 한다. 이 얘기지. 그래서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애국, 계몽,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다른 말로 실력 양성 운동이 전개가 된다. 이런 얘기죠. 애국 계몽 운동, 이른바 실력 양성 운동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국권 상실의 원인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적 성격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민족 자신의 실력 부족 탓이 더 크다. 그래서 뭐 하자? 실력 양성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관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민족운동은 뭐냐? 바로 아까 했던 이런 운동이에요. 이런 운동. 1번. 사회주의에 기반을 두고 독립운동을 추진했다. 사회주의에 기반을 두고 독립운동을 추진하면은 독립운동이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요? 거칠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일제는 1925년에 앞에 치안유지법을 만들어서 자꾸 누르려고 하고 있었죠. 두 번째. 독립을 위하여 가장 강력한 저항수단을 사용했다. 천만에. 이거는 애국계몽운동은 다른 말로 뭐라고?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요. 우리가 우선 나가서 싸울 힘이 없으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힘을 기르자. 이런 얘기란 말이지. 네 번째. 세 번째. 대중적인 지지 기반을 강화하여 독립운동을 정했다. 대중적인 지지 기반을 강화해서 이것이 지금 실력 양성 운동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냐 이거예요. 이거는
독립협회 보면은 민중계몽운동, 민중들을 정치운동에 끌어들이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민족의 역량을 배양해서, 민족 역량 배양은 우리가 아까 잠깐 나왔던 물산장려운동이라든가 뭐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든가 다 민족의 역량, 힘을 기르자는 거죠. 힘. 독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9번은 4번이 이러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동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 중 옳지 않는 것은 가번, 나번 내용에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물산장려운동 있잖아요. 1907년 대구에서 일어나서 시작이 돼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었던 국채 보상운동이 있죠. 1922년에서 30년대 말까지 평양에서 시작이 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됐었던 뭐가 있어요? 물산장려운동이 있습니다. 이 물산장려운동은 국산품 애용운동입니다. 이거는 서상돈, 양기탁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조만식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국산품 애용운동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물산장려운동은. 그래서 둘 다 경제국운동입니다만은 역시 이 둘 다 잘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물산장려운동은 쓰자, 입자, 먹자 뭐 이런 구호들 나오잖아요.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누가 주도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물산장려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지주, 자본가, 지주나 자본가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나 또 농민 노동자들은 여기에 반대를 하죠. 등을 돌려요. 또 오히려 물산장려운동 하자, 뭐 국산품 쓰자 해가지고 기업인들 있잖아요. 자본가들이 국산품을 만들어서 팔면서 가격만 올려놓습니다. 결국 일반민들이 피해를 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물산장려운동에 대한 가번 자료는 하자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하자는 거죠. 자본가 입장입니다. 찬성하는 얘기고요. 나번 내용을 보면 안 그렇습니다. 나번 한번 잠깐 봅시다. 그 실상을 말하면 물산장려운동의 실상이겠죠. 노동자에게는 이제 새삼스럽게 물산장려를 말할 필요가 없다. 그네는 벌써 그네들 누구? 지주나 자본가입니다. 다시 미안합니다. 민중들 얘기합니다. 그네들은 벌써 오랜 옛날부터 훌륭한 물산장려 계급이다. 그네는 자본가, 중산계급이 양복이나 비단 옷 입을 때 무명 베옷 입고 저들 자본가 또는 지주들이 위스키나 브랜드나 정종을 마실 때 대신 소주나 막걸리를 먹지 않았는가? 우리는 애초부터 뭐하고 있었다? 국산품 애용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주나 자본가인 너나 잘하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번은 물산장려운동의 찬성, 나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옳지 않는 것에서 1번 보겠습니다. 가는 민족주의 계열 입장이다. 맞죠? 민족주의 계열 중에서도 우파야 좌파야? 우파 계열입니다. 주로. 그렇죠? 세분해 본다면. 두 번째 가는 대한제국식의 애국개몽운동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렇죠? 이 애국개몽운동 이꼴 뭐 실력양성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경제 면에서의 실력양성운동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나는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그랬죠. 나가 사회주의 사상에 열받는데 나번 봐봐요. 지금 보면은 지주 자본가 계층들을 어떻게 하죠? 디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물산장려운동 내내 주축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사회주의 계열들, 농민들, 노동자들, 농민들 여기에 동참해야 하냐? 안 한단 말이에요. 너나 잘해라 이거지. 우리야말로 애초부터 국산품을 쓰고 있지 않았냐? 이 얘기입니다. 네 번째, 일제는 가를 지원하고 나를 탄압했다. 천만에. 둘 다 탄압이죠. 그렇죠? 둘 다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잘못된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제하 일어났던 농민 노동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소작쟁이하고 노동쟁이를 묻는 건데요. 앞으로 소작쟁이, 노동쟁이는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1920년대에 소작 노동쟁이와 1930년대에 소작 노동쟁이를 구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대 때는 경제적인 투쟁입니다. 경제적 투쟁이다. 단순히 농민 노동자들의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근데 30년대 가면요, 정치적 투쟁입니다. 즉, 생존권 투쟁에서 20년대에 항일, 구국 운동으로 확산이 된다. 근데 언제까지 가느냐 그러면은 1930년대 후반까지 갑니다. 후반에 가면은 자진 소멸이 돼요. 그는 그네들의 요구가 다 받아들여져서 자진 소멸됐다. 이건 아니고요. 워낙 강하게 탄압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죽어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봅시다. 1920년대 소작쟁이는 주로 소작인 조합을 중심으로 전개가 됐으며 2번 20년대 노동운동 중에서 이건 노동쟁이죠.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원산 부두 노동자 총파업, 줄여서 원산 총파업이라고 그래. 1929년입니다. 원산의 부두 노동자, 부두 노동자들이 가혹한 노동력 수탈과 저임금, 작업 환경 이런 걸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죠. 세 번째, 20년대 농민운동으로 대표적으로 23년에 암태도 소작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작률을 80%에서 40%로 떨고 났죠. 성공했다고 그랬죠. 네 번째, 20년대에 이르러 농민 노동자 쟁의가 절정에 달했다. 소작 노동쟁이가 절정에 달한 것은 30년대입니다. 이건 20년대 후반에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성격도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년대 때에 소작 노동쟁이는 한 건에 한 명이 참여했다라고 한다면 30년대는 100건에 100명이 참여했다. 이런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은 20년대가 아니라 30년대의 소작 노동쟁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9세기 말 이후 전개된 해외 이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9세기 말입니다. 통감부, 조선 통감부를 얘기하겠죠. 일제 통감부는 교민의 통제와 영토의 편입을 위해 북변도 관리를 했다. 자, 북변도 관리 며칠을 거나요? 이범윤인데 대한제국 시기 때에 북변도 관리가 나오게 됩니다. 대한제국 시기 때 누구? 이범윤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통감부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 바로 대한제국 정부에서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베리아에 연해지로 이주한 한인들은 해조신문을 발행했다. 이건 아까 앞 시간에 이동희와 관련된 문제에서 봤습니다. 이동희와 관련된. 세 번째, 만주로 이주한 한인들은 1918년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1918년이 무오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무오독립선언서라고 합니다. 1918년에. 네 번째,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들은 신민회 공립협회, 대한인국민회 등을 조직하였다. 맞죠? 미국 쪽에. 그래서 신민회. 이 신민회는 우리에게는 이 신민회가 아니에요. 다른 신민회입니다. 공립협회. 이 공립협회가 미국 내에 각 지역에 지회가 있습니다. 공립협회의 해외 지회가 우리나라에 뭘로 만들어져요? 그게 이 신민회예요. 해산되고 나서 이제 안창호가 1913년에 LA에서 뭘 만들었다고 했니? 흥사단을 조직했다라고 얘기했죠. 흥사단. 대한인국민회 다 미국 땅에서 조직했던 단체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된 거죠. 통감부가 아니라 대한제국 정부는 교민의 통제와 영토 편입을 위해서 간도에 북변도 관리를 설치했다. 그래서 이범윤이를 파견했다. 이렇게 고치면 바르게 고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글을 통해 일제강점기 여성의 지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일제강점기에는 여성의 재산산
재산상 소유권, 권리권, 처분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일제시대 때입니다. 재산 상속, 친권 등의 가정사는 물론 결혼한 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계약행위를 할 때도 호주인 남성의 동의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 때 여성의 지위가 별로 높지는 못했네요. 뚝 떨어졌네요. 그죠? 떨어졌습니다. 조선 후기에 비해 여성의 법적 지위가 크게 개선되었다. 조선 후기나 지금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남녀 평등이 아니라 남존 여비, 그렇죠? 가부장적인 가족제도 이런 거 아닌가요? 두 번째, 이러한 여성의 법적 불평등은 광복 이후에 곧바로 개선됐다.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곧바로 개선된 건 아닙니다. 지금도 남녀 차별이 존재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여성 평등을 외치고 있는 이유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A란 집에 자, 아들, 딸에서 아들 둘, 딸 둘이고요. B라는 집에 아들, 딸 이랬습니다. C라는 집에는 딸, 아들이 있다라고 봅시다. 그 A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입니다. 첫째, 둘째, 넷째예요. 순서대, 태어난 순서대 보면은 A한테 내가 물었습니다. 야, 니네를 몇 남 몇 녀냐 했더니 A가 뭐라면 이남 뭐라고 했어요? 이녀라고 그래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 맞아요. B라는 사람한테 물었어. 야, 니네를 몇 남 몇 녀니까 똑같이 뭐라고 했어? 이남 이녀다. C한테 물었어. 니네를 몇 남 몇 녀냐 했더니 똑같이 이남 이녀냐 이렇게 하면 안 돼. 원래는 태어난 순서예요. 첫째라고 했죠. 이녀 이남이다. 여러분들 이남 이녀와 이녀 이남은 달라요. 다릅니다. 이거는 아들이 맨 첫 번째라는 거고 이거는 딸이 맨 첫 번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리학적인 문화가 그대로 흘러오다가 가보개혁 때 없어져요. 남녀 평등이 됩니다. 근데 인식에서는 그대로 남습니다. 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광복이 됐다고 해서 이게 곧바로 개선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 한국 영화들 있지 옛날에 그 영화를 보면은 마님 이런 단어들, 쇠내가 어찌고 저찌고 하는 거 있죠. 도련님 뭐 이런 단어들 있죠. 무의식적에 그런 것들이 튀어나온다는 것은 아직까지 신분제적인 잔재 요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개선된 것은 아니에요. 세 번째, 근대화 추진의 결과 여성의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아니죠. 지금 차별제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네 번째, 일제가 가부장제의 전통적 관습을 가족법에 반영하여 여성의 지위가 크게 퇴보했다. 맞죠? 이 얘기죠.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전통적인 관습을 가족법에 반영한 이유는 뭐예요? 이것도 통치 목적입니다. 그 집에서 누구만 딱 휘어잡으면 돼요. 아버지, 남자. 맨 위에 있는 남자만 휘어잡으면 밑에는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하에서 위계 질서가 있으니까 나머지까지 일제는 손을 쓸 필요가 없죠. 쉽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한 놈만 잡아 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다 줄줄이 사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바른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431쪽으로 바로 넘어가서요. 문화사 1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가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국사를 왜곡하기 위해 내세운 논리들 아래에서 모두 고르라. 지금 식민사관을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의 조선 침략이 있죠. 일본의 조선 침략을 침략이라 하지 않고 뭘 역할 내지 고토 회복으로 바꾸는 용어,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식민사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얘기입니다. 우린 니네를 침략한 게 아니라 우린 니네를 도우러 왔다는 거예요. 우린 니네를 침략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옛날 땅을 되찾으러 왔다. 침략이라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란 말이지. 아시겠죠? 그 식민사관 중에 지금 여러분 봅시다. 정체성 이론이 있죠.
타율성 이론 있죠. 타율성 이론, 정체성 이론,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당파성 이론, 반도성 이론, 다 식민사관이에요. 4대성 이론, 또 빠진 게 뭐냐? 일선동조론인가요? 일선동조론, 임나일본부, 그렇죠? 임나일본부, 남선경영설, 대동아공영론 등입니다. 타율성 이론의 타율의 반대말은 뭔가요? 자율이거든요. 자율. 그죠? 그러니까 타율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얘기입니다. 니네는 스스로 발전할 수 없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 팔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정체성 이론부터 봅시다. 이제 정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본질의 정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너의 정체가 뭐냐 할 때 이 정체가 아니고요. 이 정체예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수독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정체를 얘기를 한다. 이거다. 왜 정체가 됐느냐? 당파성 이론 봅시다. 조선 후기 당정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는 역사 발전이 되지 못하고 정체됐다. 따라서 니네는 태생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 팔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타율성이. 반도성 이론은 니네는 지정학적으로 반도에 위치했다. 반도에 위치한 나라들은 역사 발전을 못하고 정체가 된다. 그래서 니네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타율성 이론입니다. 여기서 이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4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니네는 역대 중국을 떠받들어왔다는 거예요. 4대에 왔기 때문에 니네만의 고유한 색깔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니네를 침략한 게 아니라 도우러 왔다. 왜? 니네는 자율적으로 스스로 발전할 수 없으니까. 요 얘기예요. 자, 그 중에 이 정체성 이론을 극복하는 데 가장 좋은 치료약을 제공해 줬었던 사회 경제사학이 있습니다. 이 사회 경제사학은 역사의 보편성과 객관성을 강조합니다. 다른 나라가 발전했을 때 우리나라는 비록 문화나 생김새나 뭔 다르지만은 그 나라가 발전해 가고 있을 때 우리도 똑같이 수습되지 않고 발전해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제 식민사관 중에서 사회경제사학은 정체성 이론을 극복하는 데 가장 좋은 치료약이다. 이청원, 박극채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하죠. 사회경제사학자입니다. 한편 일제 식민사관 중에서 당파성 이론을 극복하는 데 가장 좋은 치료약을 제공했던 사람이 민족주의 사학자 안확이라는 사람입니다. 조선 문명사에서 안확은 붕당 정치의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일선동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과 조선의 조상 같다. 뭘 구분하느냐? 우리는 애초부터 하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임나는 지금의 김해 가야 땅이거든요. 임나가 옛날 일본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니네를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침략한 게 아니라 옛날 우리 땅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고토복이죠. 남선 경영설. 남선은 한강 이남입니다. 한때 한강 이남을 지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니네를 침략한 게 아니라 옛날 우리 땅을 되찾으러 왔다는 겁니다. 남선을 경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동아 공영론은 공영은 다 잘 먹고 다 잘 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공영입니다. 대동아는 동아시아를 얘기하는데요. 역대 19세기 이래 동아시아는 누구의 침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서양의 제국주의 침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참에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가 똘똘똘 뭉쳐서 대동아 공영입니다. 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일본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륙 침략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일련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뭘 한다? 식민사관이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1번은 모두 다 일본의 한국 침략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정당화시키기 위한 식민사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 있는 인물의 활동을 오는 것은, 자, 이게 지금 서부각회 월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유교의 3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3번째 줄 뒤에 유교계에 3대 문제가 있느니라 그 3대 문제에 대해서 계량구신을 하지 않으면, 계량구신 밑줄, 우리 유교는 흥왕할 수가 없을 것이며 여기에 감히 외람됨을 무릅쓰고 3대 문제를 들어서 계량구신의 의견을 바치노라 그랬죠. 바로 배감, 박은식이죠. 유교 구신론입니다. 기존의 성리학이 너무 고리타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명학적 정신으로 가자는 거죠. 실천적 기능을 강조하는 겁니다. 박은식. 한국 통사와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를 남기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역임했고 한국 통사에서는 혼백의 역사 의식을 피력했던 바로 배감, 박은식이었습니다. 1번. 양명학을 토대로 대동사상을 주창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천을 강조했던 양명학을 토대로 유교 구신론을 제시를 하고 성리학, 유학의 실천적 기능이 누락된, 좀 결여가 된 유교를 극복해야겠다라고 이제 제창했던 거죠. 자, 두 번째. 만세보는 천도교의 기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만세보는 천도교 기관지로서 오세창, 손병희 등에 의해서 천도교의 대표적인 주인물들이죠. 발간이 됐습니다. 세 번째, 위정척사운동의 계승과 실천을 강조했다. 위정척사운동의 계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리학의 계승이 아니라 성리학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겁니다. 네 번째, 독사신론, 민족주의 어떤 역사 소술의 틀을 갖춰놨던 단재신채호의 독사신론. 신채호 그러면은 조선사 연구처, 그죠? 조선상고사, 또 지금 나와 있는 뭐죠? 독사신론. 그 다음에 민족주의 사학자 신채호, 그럼 어떤 사상이 나옵니까? 낭가사상, 이런 것들이 나오죠. 낭사상입니다. 다섯 번째, 신민족주의. 이거는 민세 안재홍입니다. 이거는 광복 이후에 민족주의 사학이 너무 고리타분하죠. 그걸 극복하자 해서 신민족주의 사학이 나옵니다. 안재홍, 손진태 이런 사람으로 대표합니다. 이거는 박은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제 3번은 그래서 선지 1번의 양명학을 토대로 실천적인 대동사상을 제창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사 부분까지 해서 마무리를 좀 짓고요. 현대사 이후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